NHL 2016-2017 올 시즌의 마지막 시리즈 스탠리컵 파이널이 시작됐습니다. 피츠버그 펭귄스가 홈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승리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피츠버그의 2년 연속 우승으로 끝날지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내시빌의 반격이 시작될지 마지막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9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98회 출발해봤습니다. 오늘 6월 2일 금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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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로 이제 달이 바뀌었는데 오늘 2일 금요일이에요. 근데 날씨가 정말 더워졌구나.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녹음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지 쭉 보니까 단출하네요. 경기가 많이 없어요. 네, NHL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오늘 스탠리컵 파이널 얘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댓글 살피고 가겠습니다. 네이버 댓글부터 볼 텐데요.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좋은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정모는 아쉽네요 하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공지를 드렸었어요. 저희 100회 특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 댓글로 참여 신청 의사를 좀 달아주십사 했는데 정모 얘기도 나왔었고요. 근데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같은 경우는 일단 몬트리올에 계시니까 오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참여 댓글이 있나요? 다들 아쉬워하시는 댓글만 있으신 것 같고요. 나는 못 간다, 아쉽다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뭐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네. 방송 참여는 좀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정모는 하고 싶은데 녹음은 하다가 약간 부담스러운. 출연은 좀 부담스러운. 네, 그래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상황이어서 이거 그냥 맥주 한잔만 하고 끝내야 되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대책 회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여러분의 댓글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수반이 스탠리컵 들어올리길 바라는 내슈빌 지지자입니다. 다음 주도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하셨네요. 그리고 바이킹님 댓글이 있어요. 100회 특집 방송 참가 아쉽네요. 역시 참가는 못하시겠다 이런 얘기시고요. 하키 팬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펭귄스 연속 우승 7분 능선 넘었나요? 하셨네요. 스탠리컵 파이널 1, 2차전 피츠버그 펭귄스가 다 이겼죠. 내시빌이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시빌 젊은 선수들이 힘 좀 내서 6, 7차전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NBA 결승 지금 파이널도 하고 있죠? 예,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클리블랜드하고 골든 스테이트죠. 네. 그렇죠. 근데 NHL하고 NBA 파이널 일정이 서로 안 겹쳐서 계속 볼 수 있다고 하셨네요. 일부러 그렇게 짤 겁니다 아마. 예, 피할 네. 거예요. 예, 날짜가 전혀 겹치지 않도록. 그렇군요. 왜냐하면 시간대까지 똑같기 때문에 네. 예, 웬만하면 겹치는 걸 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이킹님이 궁금해하셨던 게 NHL과 NBA 셀러리 캡의 차이는 중계권료 부분에 따른 요인인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고요. NHL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스포츠넷 이제 독점 계약을 딱 체결을 하면서 꽤나 이제 재정적으로 빵빵해졌지만 NBA도 얼마 전에 또 미디어 딜을 굉장히 큰 걸 맺었기 때문에 지금 셀러리 캡이 NBA는 정말 대폭 상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NHL 사실 시장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 다 생각해봤을 때 아무래도 NBA와는 아직도 비교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스탠리컵 파이널 전에 기자회견에서 아마 내년 셀러리 캡 상한도 올해와 거의 뭐 동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예. NBA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예 말씀 주신 대로 딱 시장의 차이 그리고 뭐 중계권료 이런 부분의 차이가 큰 것이 이런 차이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킹님이 하나 더 달아주신 게 내시빌 응원 메시지군요. 플레이오프에서 리네를 포함한 내시빌 수비진 정말 잘 했는데 한 번 더 보여줘야죠 하시면서 내시빌의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스북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최성현님, 네이버에서는 쇼온초이님이시죠? 정모 콜입니다. 크크크. 방송 출연 말고요. 딱 이 얘기군요 지금. 딱 여기에 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시면서 이태원 샘 라이언에서 파이어렌치 윙에 맥주 한잔하면서 NHL 중계 보는 시간 가진다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참석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태원 샘 라이언이 뭔가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스포츠바. 이태원에 있는 아주 펍이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최성현님의 아이디어는 이렇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N으로 시작하는 이것도 읽을 수가 없는 어느 정말 러시아 쪽 글자이기도 한데 어쨌든 질문 내용은 이래요. 한국 선수 중에 귀화 선수 포함해서 NHL이나 KHL에 최소한 비벼볼 여지라도 있는 선수가 있나요? 앞으로 최근 몇 년 내 생길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예, 그 한국 선수들의 그러니까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누구를 찝어가지고 누가 간다 이런 부분은 사실 또 그런 부분 좀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뭐 사실 찝어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선수를 매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NHL도 그렇고 뭐 KHL 쪽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스카우트들이 다 이제 뭐 스케일을 딱 해가지고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두 분야 급에는 제 생각에는 뭐 상위 리그 정말 최상위 리그권에 좀 눈독을 들일 만한 선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 걸림돌이 뭐냐면 해외 문을 두드려 볼 만한 좀 주축 선수라고 하면은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체격 조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격 분야가 장기예요. 요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가진 요 정도의 공격력으로 해외 팀들이 외국인 쿼터까지 써가면서 데려갈 건가? 이거를 딱 감안하면 답이 딱 나오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선수들이 두드릴 수 있는 문이 사실상 좀 KHL 정도라고 본다고 봤을 때 KHL이랑 유럽 상위 리그라고 봤을 때 사실 그것도 가능할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 정도라고 봤을 때 그거보다 더 잘하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분야만 딱 한정을 짓는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나이 그 선수들 또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우리 나이 기준으로 사실 30이 이거 하면 좀 이제 추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나이 기준으로 30이 넘었습니다. 네. 30 찼거나 30 넘었거나 만으로 해도 29이나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해외 팀들이 데려가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의 경우 나이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진출 그러니까 네. 정말 상위 리그에 갈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 더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선수도 사실 요 앞서 말씀드린 요 걸림돌을 넘어설 만한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좀 어렵다고 보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예. 완전히 어린 선수들 가운데 혹시 눈여겨 보시는 선수가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선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이게 제대로 클지는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그 선수가 상무를 갔기 때문에 신상훈 아무래도- 선수야? 아니요 신상훈 선수 안진희 선수? 저는 안진희 선수 쪽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이유가 아. 아무래도 체격 조건이 조금 더 좋습니다. 신상훈 선수도 정말 뛰어나고 기량도 좋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체격 조건 부분이 해외 리그를 갔을 때 정말 이게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안진희 선수도 20대 중반 아닙니까? 24살 정도. 이제 중반 91년, 92년생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하고 하면 나이 차서 또 나중에 예, 힘들리는 좀 거니까.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또 뭐 러시아 평가전이라든지 뭐 국가대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봤는데 바로 또 상무에 또 상무란 자체가 이제 시스템이 어쨌든 기량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좋지만 기량 상승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또 그런 부분은 그 정도로 시스템이 갖춰 있나라고 물어보면 또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아니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네.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몇 년 전에 KHL 블라디보스톡에 드래프트된 어린 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황이 어떤가요 하셨네요. 아마도 이총현 선수 이총현 선수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손상호 기자가 직접 이제 현지에서 인터뷰를 해서 한번 근황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
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짧게 그냥 말씀드릴까요? 네. 20살인 사실 좀 기대에 많이 못 미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렇게 높은 라운드에 지명이 되지는 않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주니어 나이 이제 풀로 가득 찼고요. 20살이니까 이제 주니어에서 앞으로 뛸 수가 없는데 사실 USHL 정도는 딱 갔었어야 어느 정도 딱 기대에 충족을 하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USHL 트라우스는 떨어진 걸로 알고 떨어져서 뭐 본인이 그때 이제 그 녹음한 내용이 그거였죠. 예. 아무튼 그 부분은 그랬고 근데 좀 BCHL의 20살 BCHL이라 이러면은 사실상 그렇게 기대만큼 성장은 못했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뭐 상위 리그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현 선수의 거취 행보는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죠. 김성수님, 시드니는 진짜 복 받은 사람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시드니 크로스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정말 선수로서 거의 다 이룬 그런 선수죠. 그리고 정진권님, 저도 정모 참여하고 싶지만 몬트리올에 살아서 힘들겠네요. 유유. 정진권님이 혹시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참석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조윤기님, 응원했던 팀들이 다 탈락했다. 역시 아쉬움을 표해 주셨습니다. 뭐 두 팀 남았는데 다 탈락. 이제는 뭐 그럴 단계긴 하죠. 사실. 21은 아니시군요. 예. 두 팀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댓글 먼저 또 살피고 가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 하나 드리죠. 100회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 강력한 출연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분은 없고요.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저희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들어오시면 매주 저희 녹음분 방송이 공개되면서 게시글이 올라오는데 그 게시물에 댓글로 녹음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함께 100회에 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댓글이 이제 노출이 되니까 네. 좀 쑥스러우신 분들이라면 그냥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특집의 취지는 그거죠. 그냥 아이스하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두런두런 아이스하키 얘기나 좀 자유롭게 해보자. 대략적으로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네. 예, NHL 자신이 좋아하는 팀 위주로 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아시아 리그를 포함해서 네. 우리나라 걱정이 반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주제는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98회 게시물에 댓글로 여러분 많이 참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98회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연결해서 손상호 기자님과 함께 해보죠.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스탠리컵 파이널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댓글 얘기 좀 연장선상에서 손상호 기자님하고 네. 같이 얘기할 게 있는데요. 그 NHL 코리아라고 아이스하키 유명한 커뮤니티죠. 거기서 손상호 기자님도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손상호 기자님이 그쪽에 이제 저희 비하인더넷 링크를 걸어두셨는데 거기에 뭐 달린 의견이나 또 댓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그 NHL 코리아 여기 커뮤니티를 오랫동안 활동하면서도 사실 저희가 팟캐스트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링크를 걸지 않았다가 한 지지난주부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서 소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이제 올려놨는데 그래도 댓글이 꽤 많이 달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다행히도. 근데 지난주에는 버팔로 세이버스를 응원하시는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또 분께서 여러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대답해 보려고요. 그래서 EICHARTOLAINEN 이 아이디인데
아이크 하르 톨라이넨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예. 이분이에요. 예, 이름을 이제 그 선수들 좋아하는 선수들이 이름을 딱딱 붙이신 것 같고 제가 아이클 선수, 그 다음에 라인하트 선수, 그 다음에 리스톨라이넨 선수 이 세 명 선수 이름을 딱딱딱 합성어. 그냥, 합성해가지고 붙이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커뮤니티에 유명한 그 세이버스 팬분이세요. 아 그렇군요. 이분이 궁금하신 것들 또 의견을 구하신 것들이 있는데 먼저 KHL 선수들의 기량, 역량,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KHL 출신들이 NHL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네요. 예, KHL 자체가 지금 생각하시면 NHL 바로 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리그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근데 딱 추세를 보시면 KHL 상위 레벨급 선수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 선수들이 NHL 성공한다? 이거는 사실 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큰 예를 드리면은 뭐 야로미르 야그르 선수가 예전에 극찬했었던 로만 체르방카 같은 선수가 좀 실패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에드먼턴에서 안톤 벨로프 선수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실패한 케이스가 있죠. 예.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넘어온 선수들을 보시면 아르테미 파나린, 그 다음에 니키타 자이트세프와 같은 선수들은 굉장히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플레이오프 경에 합류한 뭐 블라드미르 소보트카 같은 선수들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팀 스카우트들이 이제 팀의 필요에 맞는 선수들을 잘 발굴해가지고 데려오기만 한다면은 좋은 영향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은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 어쨌든 KHL 리그 자체가 좀 안정적인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상위권 팀이랑 그렇지 못한 하위권 팀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중하위권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상위 팀에 있는 뭐 스카, 체스카, 뭐 마그니토고르스크, 뭐 요케리트 뭐 이런 팀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 한두 명 정도는 충분히 이제 들어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뭐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아르테미 파나린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KHL 선수들의 경쟁력 일단 먼저 짚고 가고요. 그리고 베가스 골든 나이츠 신생팀이죠. 이 팀의 일단 계약이 결정된 바딤 슈파초프 그리고 버펄로 세이버스의 안티핀 선수에 대한 전망? 예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셨어요. 예, 제가 이번에 그래서 항상 시파치 요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봤는데 시파초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시파초프 선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또 YOV를 쓰는 이제 러시아 선수들이 EV로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시파체프라고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인지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시파초프 선수는 제가 예전부터 좀 굉장히 눈여겨보던 선수였는데 예. 지난 월드 챔피언십 때도 뭐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이 선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KHL을 지금 대표하는 플레이메이커, 이제 주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뭐 스카 우승 당시에 파나린, 시파초프, 다도노프 요 라인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위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스카에서 굉장히 중심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45어시스트를 올릴 정도로 굉장히 어시스트 능력이 뛰어나고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좀 보드 안에 들어갔을 때 NHL의 그 타이트한 그 보드 체킹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와 계약을 하면서 이제 NHL 팬분들에게도 기량을 보일 예정이죠. 예. 근데 지난 시즌 팀메이트였던 파벨 다슈크 선수가 이 선수에 대해서 재밌는 코멘트를 남겼는데, NHL에 성공하기 쉽진 않겠지만은 시파초프 정도라면 가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기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빅토르 안티핀 같은 선수는 이제 메탈루크 마그니토고르스크를 굉장히 대표하는 수비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2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미 5시즌을 소화했습니다. 예. 풀시즌 거의 5시즌을 소화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비수인데 19살 거의 주니어 레벨의 주니어 나이로 풀시즌을 뛰기 시작했고 5시즌 소화할 정도라면 정말 뭐 KH를 대표하는 수비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뭐 기록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슈팅이 굉장히 많지는 않았는데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난 걸 봐서는 어떤 감독이 딱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이제 NHL에 들어와서 좀 혹시나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뭐 위라인 파워플레이 정도에서 충분히 포인트 샷을 담당하는 선수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또 포지션 자체가 수비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이 선수의 전망이나 미래 같은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파초프와 안티핀 이 두 선수가 NHL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다음 시즌의 기대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발축 선수의 NHL 리턴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구하셨어요. 근데 코발축 하면 손상호 기자님 아이디 아닙니까? 네, 그 NHL 코리아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닉네임이 바로 코발축이기도 하고 예. 제가 한때 가장 좋아하고 아꼈던 선수였죠, 사실. 예. 네. 이 선수가 지금 NHL 네.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손상호 네.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뭐 원래 계약을 좀 파기하면서 좀 NHL 팬들을 좀 실망시키고 러시아로 어떻게 보면 좀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 좀 정이 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코발축을 보고 싶긴 하죠, NHL에서. 예. 그래서 뭐 코발축의 커리어도 이제 그 거의 뭐 황혼기 35, 대여섯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남은 그 커리어 동안에도 NHL에 와가지고 좀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우선 그 코발축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 게 우선 그 코발축이 NHL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NHL에 있는 그 31개 팀, 그 모든 팀들에게 그 코발축이 돌아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는 사실상 쉽진 않고 그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원래 그 소속팀이었던 그 뉴저지 데빌스와 그 새로운 계약을 하고 그 뉴저지를 위해서 뛰거나 아니면 그 원하는 팀과 좀 협상을 한 다음에 뉴저지한테 나 이 팀 가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그 팀 그 가고 싶어하는 팀하고 뉴저지랑 이제 그 협상해가지고 그 뉴저지와 계약을 한 다음에 그 트레이드를 하는 사인 앤 트레이드 이런 옵션이 있는데 예. 사실 그 후자가 좀 약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그 사실 코발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NHL에서 뛰던 시절에는 뭐 가장 다이나믹한 선수이기도 했었고 뭐 여전히 그 30골 이상은 넣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긴 해요. 예. 그래서 뭐 이번 이렇게 검증된 스나이퍼에게 그 군침 물린 팀은 사실 많겠죠. 하지만은 또 코발축이 그 문제는 코발축이 싼 가격으로 절대 오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게다가 그 코발축 같은 경우는 그 공격에서는 뛰어나지만은 수비를 신경 쓰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이 너무 세고 그 자기 중심적이라는 좀 이미지가 많이 커요. 그래서 그 지난 NHL에서 뛸 때도 애틀란타하고 그 뉴저지라하고 뛰었을 때도 좀 소속팀이랑 좀 약간 문제가 있기도 했었고, 심지어 네. KHL에서도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가뜩이나 좀 캡 스페이스가 빠득한 팀들이 그 NHL을 좀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그 그 이기적인 선수에게 비싼 값을 주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계약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예. 코발축의 리턴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댓글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이현숙 기자님도 사인 앤 트레이드 형식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그 부분이 제일 유력해 보이고요. 근데 뭐 앞서 이제 송 기자님 다 이제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저는 현재 상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기량이 사실 예전만큼 될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예, 그런데 이제 NHL은 충분히 경쟁력은 있을 것 같고요. 뭐 스피드야 좀 예전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있고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특유의 날카로운 공격과 이제 12년 이제 데블스에서 이제 스탠리컵 파이널 당시 갔을 때 그때 포인트 슬랩샷 딱 위치에 딱 1-3-1 그때부터 거의 그 파워플레이에서 1-3-1 포지션을 좀 많이 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이제 코발축 딱 거기 딱 들어가면 이제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팀에 들어가도 사실 이제 많이 도움이 그 부분은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비 부분이라든지 좀 강한 자존심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팀들이 좀 저울질을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발축가 과연 NHL 뛸 수 있을 것인지 뛴다면 어느 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이 부분도 다음 시즌에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버팔로 세이버스의 팬으로서 버팔로 세이버스 다음 시즌에 어떨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셨어요. 손성호 기자님, 다음 시즌 버팔로 어떨까요? 뭐 사실 그 버팔로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 버팔로 보면은 그 오랫동안 그 리빌딩을 하면서 공격수, 수비진, 뭐 골리까지 어떻게 보면 좀 팀을 이끌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
뭐가 문제일까 좀 생각을 하지만 해보면은 우선 뭐 당연한 말이긴 하겠지만 좀 팀의 짜임새도 맞지 않은 것 같고 그 팀의 깊이도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감독하고 이제 단장을 바꾸면서 좀 약간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좀 괜찮은 좀 베테랑 선수들, 그래서 좀 약간 팀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나 좀 수비진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수비진도 좀 약간 그런 재건을 한다면은 뭐 아무래도 그 워낙 좋은 선수들이 그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 2년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좀 좋은 리더십만 갖춘다면은.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뭐 저는 내년 시즌의 결과가 좀 미래를 좌우한 큰 전기가 될 시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상위 라운드의 지명권이 내년에 굉장히 많습니다. 1, 2, 3라운드에 5장이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라인하트나 아이클 같은 선수가 내년 시즌을 끝으로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기 때문에 요걸 또 앞두고 선수들이 더 나을 모습을 볼 가능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에반더 케인 같은 선수도 내년 이제 자유계약 이제 내후년이죠. 이제 자유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뭐 터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은 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좀 확장 드래프트에서 이제 좀 결과를 봐야 돼요. 보호 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력 노출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좀 내년 시즌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서 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아이클이 좀 사실 시즌 끝날 무렵에 보여준 좀 일련의 행동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바일스마 감독이 있으면 나 계약 안 할 거야 뭐 이런 뭐 코멘트를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 좀 프로로서 사실 좀 적절치 못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바일스마 감독이 분명히 좀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뭐 부상이라든지 팀 로스터 구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분투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 선수가 좀 더 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 정신적인 부분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새 감독이 오고 새 뭐 매니지먼트 들어서면 GM이 와서 더 잘하면 사실 뭐 버팔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아이클 말이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올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했던 버펄로인데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분 역시 뭐 많이 클 것 같고, 오늘 두 기자님이 뭐 어느 정도 전망을 해주셨는데 뭐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뭐 예측 불허기 때문에 다음 시즌 또 버펄로 세이버스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NHL 코리아에 달린 댓글 중에서 오늘 또 두 기자님의 얘기를 듣고 또 들어가 봤습니다. 손성 기자님, 앞으로 또 여러 루트로 많이 홍보도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이 커뮤니티에도 워낙 많이 오랫동안 NHL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수준 높은 질문들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 네. 자,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손상호 기자님과 또 이현숙 기자님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NHL 스탠리컵 파이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펭귄스와 내시빌 프레데터스의 대결. 오늘 한국 시각으로 6월 2일 금요일인데요. 1, 2차전이 끝나 있고요. 이제 현지 시각 기준으로 6월 3일 토요일, 한국 시각으로 6월 4일 일요일이 되겠네요. 이제 3차전 이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들 결과 아시겠지만 피츠버그가 지금 2연승으로 유리한 고지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차전 한 경기씩 오늘 두 분과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차전 경기 5대3으로 피츠버그가 승리한 경기였는데요. 경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1피리어드 중반에 내시빌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챌린지 이후에 옵사이드 판정으로 노골 처리가 됐고, 결국은 이후에 1피리어드 종료 한 4분 정도를 남기고 예브게니 말킨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을 시작으로 피츠버그가 1피리어드에 내리 3골을 넣고 1피리어드를 끝냅니다. 내시빌이 그대로 무너지는가 했는데 2피리어드, 3피리어드에 3대3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는 또 오리무중으로 갔고요. 역전 위기까지 치닫던 피츠버그였지만 피츠버그가 3피리어드 종료 3분을 남겨놓고 제이크 겐틀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4대3 다시 리드를 잡았고요. 엠티넷 골까지 5대3으로 피츠버그가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참 7전 4선승제 시리즈
1차전 뭐 모든 시리즈가 다 그렇겠지만 1차전의 의미가 참 큽니다. 근데 1차전 뭐 결과 외적으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온 경기였어요. 일단 그 내시빌의 선제골 장면, 오프사이드로 노골이 됐던 그 장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옵사이드 장면, 그러니까 우선 PK 수반이 그 골을 넣었는데 그 피츠버그 챌린지를 요청하면서 이제 그 비디오 판독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옵사이드가 맞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근데 좀 비디오상으로는 이게 좀 어떻게 말하면 좀 심증, 옵사이드라는 그런 심증은 있지만은 물증이 그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옵사이드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100% 물증이 없을 때는 그 원래 처음에 그 심판이 그 아이스에서 콜을 한 대로, 판정한 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하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심판 원래 판정을 뒤집고 골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내시빌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 이게 내시빌이 선제골이 취소되고 바로 이게 0대3이 됐기 때문에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뭐 판정 자체는 좀 애매하기는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맞았던 판정인 것 같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했을 때는요. 예. 뭐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게 결국은 좀 문제긴 한데, 퍽이 블루라인을 딱 넘어 10점에서 폴슈베리 선수가 퍽을 잡았을 때 그 스케이트가 들려 있었거든요. 반대쪽 스케이트가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결국은 맞는 판정이긴 하지만 약간은 이제 좀 석연찮은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내시빌로서는 시작부터 뭔가 꼬여버린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판정 이후로도 피츠버그 쪽으로 유리한 판정이 계속 나왔다고요? 네, 사실 그 1피어드 한 5분 정도를 남기고 그 내시빌이 그 플레이 한 번만에 그 두 번의 그 페널티를 저질렀어요. 근데 사실 뭐 제임스 닐의 그 크로스 체킹이야 좀 빼도 박도 못한 페널티지만은 그 나머지 하나 그 양크록 선수의 그 트리핑 페널티였나, 어쨌든 그건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예. 굳이 그 5대3 파워플레이를 주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어찌됐든 5대3 파워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근데 내시빌이 아주 잘 막았어요. 1분 30초 동안. 근데 그 마지막 30초를 남기고 또 그 크로스비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퍽을 이제 그 따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인터피리언스나 엘보잉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크로스비한테 그 페널티를 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게 넘어갔고, 그 플레이로 이어지면서 그 말킨의 그 슈팅이 이제 실점으로 연결됐거든요, 득점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시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판정이 어떻게 보면 좀 3개 연속을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대0으로도 앞설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심판의 그 어떻게 좀 애매한 판정, 연속 그 3개의 판정 때문에 1대0으로 앞서고 있을 상황이 0대1로 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시빌 입장에서는 그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좀 많은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내시빌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1대0 그 실점 이후로 갑자기 좀 패닉에 빠지면서 또 2골을 내리 실점을 했으니까요. 또. 예. 지금 피츠버그에서 2연전을 두고 뭐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만 내시빌 팬들 중심으로 너무 이번 시리즈에서 피츠버그 쪽으로 심판들이 몰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사실 뭐 내시빌 팬들만이 아니라 하키를 보는 이제 피츠버그 팬이 아닌, 심지어 피츠버그 팬도 조금 그런 생각을 약간은 했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사실은 1차전을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앞서 짚어주신 그 두 번, 5대3 상황이 나왔던 페널티 장면에서 저는 이게 사실 좀 피츠버그 선수의 다이빙성 플레이가 약간은 가미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크로스체킹 장면에서도 좀 심하게 넘어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스마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 유도를 해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에런 크록 선수 그 트리핑 장면에서도 이제 제가 몇 번 그거를 돌려서 봤는데 약간 스케이트에 닿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닿아서 그렇게 넘어질 정도의 선수들은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잘 유도를 해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어떻게, 사실 저는 좀 두 개 다 다이빙선 감안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5대3 상황은 안 나왔어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스마트에서 잘 유도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뒤에 크로스비 선수를 딱 그 선수의 그 인터피어런스 엘보이 그 부분은 앞서서 그렇게
유들유들하게 판정을 했으면은 이 부분도 유들유들하게 판정을 해서 딱 끊었어야죠. 그런 부분은 좀 판정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결국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돼서 실점으로 이어졌고 뭐 걷잡을 수가 없게 됐고요. 그래서 예. 결국 문제는 판정의 일관성이 없었다. 이 부분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몇 가지 논란이 될 만한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실 졌지만 내시빌의 1차전 경기력은 좋았어요. 손상 기자님, 내시빌의 1차전 경기력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내시빌이 그 1피리어드 이제 그 3골 연속으로 먹히고 나서 1피리어드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내시빌처럼 좀 경험이 없는 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2, 3피리어드에도 이제 그 대량 실점하면서 뭐 3피리어드에서는 뭐 거의 뭐 단체 싸움이 나거나 약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예. 내시빌은 2피리어드, 3피리어드 때 진짜 그야말로 압도를 했죠. 그 2피리어드, 3피리어드 그 거의 18분 동안 피츠버그가 그 38분이죠. 38분 동안 단 한 개의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는 대단했습니다. 수모를 겪으면서 또 내시빌은 이제 또 3대0을 갖다 3대3을 만들었죠. 예. 네. 이현수 기자님은 내시빌 경기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1피리어드에 그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와장창 또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따라가는 이런 부분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게 피츠버그가 지역을 딱 뚫으려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잘 막더라고요. 뭐 1차전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은 중립지역 확실하게 봉쇄를 내슈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피츠버그 요거에 대한 해법을 전혀 내놓지 못하더라고요. 예. 내슈비 선수들이 수비 지역에서 이제 중립 지역을 딱 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피츠버그 선수들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압박을 걸거나 아니면은 패스 옵션을 정말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아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요게 가능했던 게 내슈빌 수비진 탑4 선수들이 그 옵션을 너무 잘 읽어요. 정말 읽어내는 게 완벽합니다. 이제 그 순간 읽어내서 딱 뺏어낸 다음에 공격 전개를 딱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임 플랜이 완벽하게 먹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37분 동안 슛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그런 경기 운영이 가능했다고 보네요. 중립 지역에서 내시빌이 압도했다. 뭐 이런 평가십니다. 자, 1차전이 이렇게 해서 참 내시빌이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슈팅 수도 2배 이상 앞섰는데요. 피츠버그가 12개 때리고 5골을 넣는 경기를 하면서 1차전을 피츠버그가 가져갔습니다. 이틀 뒤에 2차전이 있었습니다. 2차전 역시 피츠버그가 스코어 4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내시빌이 또 아쉽게 됐어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내시빌이 또 2차전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전에서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해볼만 하네 그런 약간 좀 자신감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내시빌이. 예. 그래서 2차전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쫄지 않고 좀 이제 자신감 있게 해가지고 선취골도 먼저 넣었고 뭐 곧바로 동점 당하긴 했지만은 이 피로드도 그 피츠버그에게 압도하면서 다만 뭐 그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 1대1로 이제 이 피로드 맞췄고 이제 그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3피리어드 때 내시빌이 워낙 강했잖아요. 거의 뭐 1피리어드, 2피리어드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골 갖다 3피리어드 때 넣어가지고 이제 그 3피리어드 때 승부수를 던지겠구나. 뭐 이제 3피리어드 때 잘하겠구나 싶었는데 그 3피리어드 시작 10초 만에 반대로 그 피츠버그의 그 1차전 그 히어로였죠. 제이크 갱칠에게 10초 만에 실점하고 또 3분 후에는 그 15초 간격으로 이제 또 그 자살골이 나오고 또 말킨에게 또 쐐기골까지 내주면서 4대1로 뭐 이제 거의 거기서 사실상 2차전은 끝이었죠. 예, 정말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제이크 겐칠의 골 3피리어드 초반에 순식간에 그냥 4대1이 돼버리면서 사실상 거기서 승부가 끝났던 2차전이었습니다. 내시빌이 또 고비를 넘지 못했는데 2차전을 보면 내시빌이 역시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시빌의 페인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1차전, 2차전 전체의 그 페인을 꼽아보면은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우선 그 수비진의 에러 그리고 또 페널티 그리고 또 그 골리죠. 페카리네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수비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해 보면은 내시빌이 2차전 특히 3피리어드 때
그 시작과 함께 왜 이렇게 좀 무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사실 그 내시빌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 수비진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정말 공격 수비 정말 가리지 않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또 이들의 장점이 있다면은 언제 공격을 또 나가야 되는지 알고 또 수비수들이 또 공격이 가담하면은 또 공격수들이 이제 또 그 수비수 자리를 또 잘 메워주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었는데 그러나 그 3피리어드 때는 그 피츠버그의 그 세 골 모두 내시빌 수비수 그 한 명이 공격에 나서거나 좀 무리한 플레이를 하면서 턴오버가 나왔고 이렇게 역습상을 내주면서 그 2대1 상황을 내줘가지고 이제 그 실점 내준 상황이었거든요. 그 세 골 모두. 예. 그래서 그 특히 3피리어드 그 시작하자마자 그 내준 실점은 뭐 내시빌 최고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만 요시가 좀 무리하게 퍽을 따내려다가 이제 겐칠에게 그 결승골을 허용했고 사실 이 장면이 2차전의 승부처였고 이때 이후로 또 약간 내시빌 수비진들이 좀 패닉을 해가지고 좀 약간 좀 무리를 하면서 이제 그 공격에 나서다가 그 2번 연속으로 좀 역습 상황에서 또 실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 결국 좀 어떻게 보면 3피리어드 좀 약간 싱겁게 끝났죠. 사실. 참 탄탄해 보였던 내시빌의 수비 탑4. 거기에 약간의 틈이 벌어지면서 승부가 갈렸는데요. 이현숙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탑4 같은 경우 2차전 같은 경우 보시면은 크로스비랑 말킨은 정말 효율적으로 수비함과 동시에 공격 말씀드린 대로 공격 적극 가담 이 부분이 좀 잘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송 기자의 말씀대로 이게 또 좀 무리를 한 게 결국 문제가 됐죠. 어쨌든 2차전 가담 과정에서 수비가 공격 가담을 하는 거에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은 지금같이 실수를 하게 된다면 뭐 턴오버라든지 퍽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역으로 오히려 상대에게 수적 우위를 내주는 상황을 만들게 되거든요. 예. 결국 이 장면에서 득점이 많이 나왔고요. 결국 내슈블은 좀 이런 부분을 3차전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2차전에서 눈에 띄었던 게 내시빌의 페널티, 거기에 따른 피츠버그의 파워플레이였습니다. 사실 내시빌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웬만해서는 페널티가 없었던 팀이었거든요. 2라운드까지 2라운드 진출팀 중에서 가장 적은 페널티를 기록했었고 컨퍼런스 파이널 때도 4개 팀 중에서 가장 적은 페널티 숫자였고요. 근데 이번 그 파이널 2차전에서 7번의 페널티를 저지르면서 파워플레이 7번의 기회를 잡았던 피츠버그였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피츠버그가 7번의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도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손상 기자님, 파워플레이는 좀 어땠나요? 네, 뭐 내시빌이 뭐 7개 페널티킥을 모두 성공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예. 하지만은 그 피츠버그의 그 1대1 동점골 상황에서는 그 PK가 끝나고 그 4초 후에 내준 실점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사실상의 파워플레이 실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또 1피리어드 때는 그 선취골을 넣을 수 있는 그 2분간의 5대3 파워플레이 찬스가 내시빌이 있었는데 그 마이크 피셔가 좀 쓸데없는 페널티가 나와가지고 이 기회를 날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선취골을 뭐 결국 뭐 나중에 선취골을 넣긴 했지만은 그 득점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죠 거기서. 예. 그리고 또 아무리 그 페널티 킬링을 모두 막았다고 하지만은 그 페널티 킬링 그 다음에서 그 14분 7번의 찬스니까 14분 동안을 공격할 시간을 허비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예. 좀 그 공격할 이제 페널티 킬링 페널티 많이 내주면서 공격할 시간도 많이 줄어들게 됐었고. 또 사실 1차전 때도 그 아쉬운 페널티를 저질러가지고 2분간에 5대3 파워플 내줬던 것도 결국 좀 그 1차전 그에서 그 선취 실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까지 좀 페널티 관리를 많이 잘 해온 내시빌 입장에서는 좀 이제 1, 2차전에서는 좀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3차전 이후부터는 좀 이런 걸 다시 좀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시빌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되겠는데 사실 피츠버그도 7번 다 실패했다는 건 불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두 팀 다 파워플레이에서 결국 차이를 만들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2차전에 두 팀 모두에게 나타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슈빌 4번, 피츠버그 7번을 잡았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내슈빌 입장에 설명하면은 쉽게 잘 풀어가고 있는 경기에 좀 도화선을 더 터뜨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한 점을 넣어서 공격의 물꼬를 틀어야 하는 부분에서 파워플레이에서 득점을 해야 되는 거고요.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벌려서 더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도 두 팀이 사실 파워플레이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의 여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차전과 너무 상반된 부분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차전 이후에 양 팀의 파워플레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골리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골리 대결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주 프리뷰 때 두 분이 주목을 해주셨었죠. 내슈빌의 페카리네 선수 이번 그 파이널 앞두고 가장 강력한 플레이오프 MVP 후보였습니다. 내슈빌 지금까지 올라오기까지 페카리네 선수의 활약 어마어마했죠. 방어율이 94%를 넘었었어요. 세이브 성공률. 그런데 이번 그 파이널 1, 2차전 리네 선수가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78%도 되지 않는 세이브 성공률이 나왔습니다. 네, 그 우선 1차전 첫 그 피츠버그의 그 선취 득점부터 좀 리네가 좀 약간 막아야 됐었어요. 그 말킨의 슈팅은. 예. 그리고 또 나머지 그 3개 실점 상황에서도 1차전 때 뭐 어쩔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뭐 한두 개 정도는 그 원래 그 리네였다면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고 2차전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 선취 실점 포함해서 4개의 실점 중에서 3개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실점 상황이 아니더라도 좀 리바운드 컨트롤이나 좀 약간 그 자리 잡는 모습, 자리를 좀 잡지 못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 이상하게 또 슈팅이 그 리네 머리 위로 아니면 그 머리 그 옆쪽으로 날아갈 때는 이상하게 리네가 좀 약간 허우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예. 되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쟤 왜 저래? 막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가지고 리네가 이번 좀 스탠리컵 파이널에서 좀 약간 자리를 좀 잡지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긴장을 하는 건가? 네. 페카리네가 2차전에 3피리어드에 연속골을 내주고 교체 아웃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었는데 페카리네가 이번 파이널 1, 2차전에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내슈빌로서는 많이 뼈아픈 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피츠버그의 맨 머레이가 페카리네 같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맨 머레이의 퍼센티지를 보면 94%에 육박하거든요. 93.8%. 특히 2차전에서 37세이브 활약으로 승리를 이끌어줬었고 그 양팀 골리 싸움에서 피츠버그 쪽이 또 승리를 거둔 것도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리네 선수 이야기는 잘 해주셨고 제 생각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 컨트롤 그 다음에 손쉬운 골 내주고 이런 거 사실 리네 이름값이랑 좀 너무 동떨어진 플레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됐고 머리 같은 선수를 보시면은 1차전은 좀 부진했습니다. 3실점 하긴 했어요. 그런데 2차전 같은 경우에서 이 피리어드에 딱 실점을 하면은 흐름이 딱 내슈빌로 넘어가는 딱 그 상황에서 키세이브를 계속 가져가면서 결국은 이게 또 승리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좀 피츠버그 쪽이 골리가 의외로 그쪽이 좀 더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피츠버그가 2연승을 했습니다. 사실 드러난 기록에서 봐도 그렇고 슈팅 수도 내시빌이 1, 2차전 다 앞섰고 페이스오프에서도 내시빌이 우세하고 피츠버그 파워플레이 한 번도 못 넣고 전체적인 기록이나 숫자나 경기 내용을 봐서는 내시빌이 우세한 것 같은데 이게 스코어상으로는 결국은 피츠버그가 2번 다 이겼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피츠버그가 역시 저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손상 기자님, 피츠버그의 저력 역시 무시 못하겠네요. 네, 그럼요. 그 작년 우승팀이기도 하고 그 머레이 선수 역시 그 작년에도 진짜 신인답지 않은 20대 초반답지 않은 정말 침착한 보이더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정말 잘해주고 있고 피츠버그가 그 이번 두 경기에서 기록한 총 슈팅 수가 39개인데 그 내시빌이 2차전에서만 기록한 슈팅 수보다 딱 한 개밖에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 39개 슈팅 중 9개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이런 결정력을 보여주고 피츠버그는 사실 또 두 경기 1, 2차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부분 밀리는 경기를 했는데 그 총 120분 중에서 그 피츠버그 압도한 시간은 한 10분 남짓한데 그 바로 그 1차전 1피리어드에서 나온 그 마지막 5분하고 2차전 3피리어드 초반 그 3분 그러니까 이 총 8분 정도를 피츠버그 압도했는데 이 압도한 그 8분 동안 무려 6골을 몰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예. 피츠버그는 한 번
이제 한번 몰아치기 시작할 때 상대 숨통을 완전히 끊을 정도 무섭게 몰아치는 것을 또 무릅쓴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고, 또 피츠버그 또 이기는 법을 또 확실하게 아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1, 2차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선수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2차전 뭐 가장 눈에 띄었던 MVP급 활약을 했던 선수를 꼽자면 피츠버그의 제이크 겐칠이 아닌가 싶어요. 1, 2차전 다 아주 중요한 결승골을 터뜨려 줬습니다. 제이크 겐칠 선수의 플레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NHL 루키 역사상 가장 많은 결승골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플레이오프에서. 그래서 예. 사실 겐칠이 이번 플레이오프 정규 시즌 후반에도 정말 잘해줬고, 플레이오프 1, 2라운드에서도 크로스백 1라인에서 주로 뛰면서 2라운드까지 무려 9골을 터뜨렸었죠. 하지만 오타와의 동부 결승에서 좀 부진하면서 7경기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이번 결승전을 앞두고 좀 팬들 사이에서는 겐치를 갖다가 좀 스크래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사라인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도 있었는데 1, 2차전 모두 결승골 포함해서 3골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겐칠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결승전만큼은 말킨, 크로스비, 캐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골리 머레이 역시 워낙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으니까 머레이 역시 압도가 있고, 예. 피츠버그 수비진도 이름값에서는 내시빌한테 정말 밀리잖아요. 내시빌의 탑4 수비수 중 단 한 명이라도 피츠버그에 와도 압도적인 넘버원 수비수가 될 정도인데, 그런데 피츠버그의 고만고만한 6명의 수비수들이 정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또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이러면서 또 내시빌 최고 수비진들보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눈에 띄네요, 이런 모습들이. 네, 그런 요소 고른 활약이 피츠버그의 우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시리즈 전적 2승 무패, 피츠버그가 우세를 점하고 있고 이제 내시빌로 두 팀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3차전, 4차전 내시빌에서 또 2연전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 시리즈가 몇 차전까지 갈런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탠리컵 파이널 역사상 1, 2차전을 다 진 팀이 시리즈를 뒤집고 역전 우승을 차지한 경우가 딱 5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10%라고 하는데 내시빌이 이걸 뒤집을 수 있을지, 피츠버그가 이 기세로 그대로 무난하게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할지. 자, 3차전 이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손상우 기자님, 3차전 이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 3차전이 정말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시빌은 지난 시즌 우승팀을 상대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경기력과 희망도 보여줬고, 예. 또 1차전, 2차전에 좀 저지른 실수를 바탕으로 조금 더 경험을 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게다가 또 3라운드까지 포인트가 없었던 마이크 피셔도 이번 결승 1, 2차전에서 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또 센터진 남은 센터진 시즌스나 양크록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무명 선수들도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예. 이제 팀 내 주축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포스버그나 제임스 닐, 빅터 알비슨 이런 선수들이 조금씩 살아나야 하고요. 그리고 또 니네와 내시빌의 페커리네와 내시빌의 수비진도 어떻게 보면 좀 1, 2차전에서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게다가 내시빌은 다양한 선수들이 또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 또 게다가 또 내시빌이 이번 플레이오프 홈경기 전적이 정말 좋지 않은 7승 1패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런 홈경기 전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홈팬들의 좀 응원을 좀 받으면은 3, 4차전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3차전은 어떻게든 이겨봐야죠. 어떻게든. 예. 네. 지난주 프리뷰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시빌 쪽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결과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현섭 기자님 역시 내시빌 쪽에 우세를 점치셨어요. 3차전 이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1, 2차전 경기를 봤을 때는 왜 졌는지 모를 정도로
예, 지금 좋은 경기를 하고 계속 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경기력이나 아니면 또 홈에서 내쉬빌 모습 생각해 본다면은 2대2로 다시 피츠버그로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쉬빌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두 개를 다 잡아야 돼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를 위해서는 리네 선수가 1, 2차전 부진의 부담감을 그냥 털어버리고 이제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과 함께 가는 것만 지금 3, 4차전 남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모습으로 딱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사실 4경기 연속으로 잡아도 이상하지가 않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내슈빌 쪽에서는 희망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피츠버그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흐름은 다르지만은 결국 지난해 파이널과 비슷한 시나리오가 가고 있습니다. 홈에서 2승했죠. 혹시나 이제 원정에서 한 경기만 딱 잡게 된다면은 사실상 우승은 거의 확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경기를 봤을 때는 정말 효율적으로 공략을 한다라는 걸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딱 나오고 있기 때문에 3, 4차전에서 하나만 잡더라도 좀 작년과 거의 같은 시나리오로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99회 녹음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시리즈가 끝나 있을지 아니면 남은 경기가 또 있을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한 주간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성우 기자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깊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넷 98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시즌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간략하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이나 드래곤이 2017-2018 시즌에 참가를 할 것이냐 여부의 결정이 임박했네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틀 더 연장이 됐고요. 6월 5일까지요? 네, 근데 뭐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안 될 것 같다라고들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예, 그냥 못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고요. 그러면 8팀으로 꾸리는 다음 시즌이 되겠네요. 네, 4라운드제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은 28경기죠.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예, 20경기가 날라갔고 뭐 올림픽이 껴있다고는 하지만 올림픽에 관계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네. 예, 이게 뭔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건 사실 좀 올림픽 자체가 별로 이제 그게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게 사실 작년에도 2월 통째로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경기 안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네. 그거랑 똑같이 보면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 차이도 없죠. 그리고 뭐 글쎄요, 저 6라운드에서 4라운드로 줄이는 거를 뭐 올림픽을 핑계로 된 건지 아니면 일본 팀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문제가 된 건지는 뭐 후자 쪽이 예, 다인 거는 맞긴 한데 예, 조금 안타깝죠. 아시아리그가 점점점 10주년을 계기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분위기여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고 중국 쪽에서도 뭔가 좀 활성화를 위해서 좀 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이제 평창 이후에 올림픽 하니까 우리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할래 라고 하면서 아시아리그를 외면해버리는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서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하는데 네. 결국엔 돈 때문에 이제 다 리그든 팀이든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차이나 드래곤 좀 아쉽네요. 네. 12월까지 정규리그를 마무리한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또 11월은 우리나라 팀들은 국내 대회도 있고 유로 챌린지 참가도 걸려 있고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9월, 10월, 12월 석 달 안에 팀당 28경기를 소화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네, 뭐 유로 챌린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 날짜랑 참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1월과 12월에 이렇게 네. 여는 걸로 나오고. 해서 10월 이후로는 대표팀은 거의 통으로 빠진다고 보면은 뭐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는 팀 운영하는데 선수 보강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단 선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대 간 선수들 빼고는.
안양알라 쪽이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뭐 대명도 일단 퇴단 선수 그때 발표를 했었고, 예, 하이온만 좀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지금 다들 FA 선수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뭐 협상 중이고 할 테니까 한 2, 3주 뒤에 뭐 6월 말쯤 가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본 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입퇴단 선수들이 많이 있네요.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일본 팀들의 동향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예, 뭐 크레인즈부터 일단은 제일 많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크레인즈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주장, 부주장을 발표했습니다. 주장 우에노 히로키 선수가 주장이 됐고요. 부주장 같은 경우에는 한 명입니다. 우슈메이 선수. 예. 이렇게 두 명으로 이제 주장, 부주장 체제로 가게 되는데 지금 한 명인 거면은 나중에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면은 그 외국인 선수들 중에 한 명을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그 구단에서는 올 시즌에 한 명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런 선택을 한 거에 좀 어떻게 돌아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태단 선수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스즈키 켄타 추호대학교 공격수, 그리고 카토 신스케라는 추호대학교 같은 대학교 수비수, 마츠가네 켄타라는 메이지 대학교의 수비수,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3명이나 영입을 했고요. 예. 테란 선수를 보시면 이시카와 히사시 선수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카타 슌 선수가 나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딱 보이는 게 세대 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펜스가 확 바뀌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이제 영입을 했고 나카지마라는 신인왕까지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대 교체가 어떻게 작용할지 좀 이제 크레인즈는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간 선수들이 어디 가는 건가도 좀 주목이 되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이시카와 선수는 이제 나이를 봤을 때는 은퇴가 유력한데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됐고, 사카타 슌 선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시카와 히사시 선수가 은퇴를 하면은 이제 사실상 뭐 이노우에 선수가 골문을 지키는데 이노우 선수가 그간 보여줬던 걸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불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될지도 좀 지켜보는 게 크레인즈의 요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즌에 기대 이하의 결과를 냈던 오지글스는 어떤가요? 예, 오지 이글스 선수는 이제 또 이번에 오지는 항상 좀 고등학교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는데 코마자와 도마코마이 고교의 이제 수비수 콘유스케 선수와 아이키 하야토 선수, 도마코마이 공고 출신의 공격수 두 명을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예. 또 영입이 있으면 또 빠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가 됐는데 테라우 히로미치가 팀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만료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다른 팀을 또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어느 팀으로 가게 될지는 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니코가 좀 유력하지 않나 동생이 생각을 하는 게 있으니까요. 예. 유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유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2명, 맷 멀리 선수와 라이언 콜드웰 선수도 팀에서 빠집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베이유 선수는 남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테단 선수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러면 베이유 외에 한 명이 과연 누가 외국인 선수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렇죠. 이게 그 또 부분은 되게 디펜스가 되지 않을까요? 예, 수비가 유력하죠. 네. 사실 골리 같은 경우 오노다 선수가 어쨌든 뭐큰 무대에 약하긴 하지만은 리그에선 충분히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네, 이 선수를 사실 일본 국가대표 관점으로 봤을 때도 계속 키우는 게 맞다고 보고 좀 사실 충분히 괜찮은 스타터죠. 예. 다음으로 도우쿠 프리블레이즈를 볼까요? 예,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 입단 선수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퇴단 선수가 꽤 많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예전에 많이 나왔던 선수들인데 키쿠치 쿄에이 선수와 키쿠치 슈지 선수 수비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은퇴를 선택을 하면서 수비에서 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메노 히로요시 선수가 또 팀에서 빠지는데 이 선수는 좀 육성 선수 같은 느낌으로 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그렇게 크게 전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차기 일본 국가대표 골리가 유력했던 히토미 슌 선수가 이 선수도 결국 프리블레이즈에서 빠지면서 프리블레이즈는 이번 시즌 4명의 선수가 빠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네요. 물론 입단 선수도 조금 뒤에 공지가 될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력의 공백은 조금 있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니코 아이스벅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4강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아주 기세를 올렸던 팀인데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예, 뭐 지금 테단 선수를 보시면 다카시 주니치 선수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아시아리그에서 활약했던 베테랑 수비수가 빠지 은퇴를 선택하고 스태프진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 부분을 보시면은 좀 수비진의 공백이 약간 있을 것 같고요. 스즈키 켄타 선수와 윤지만 선수 역시 이제 팀에서 이제 계약 만료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됐고요. 입단 선수를 보시면 다나카 켄타로라는 토요대 출신의 공격수가 들어가게 되고 부슈칸 고교에서 마츠야 유무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나카 켄타로 선수를 보시면 이 선수가 신장은 크지 않은데 굉장히 공격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엔 스즈키 켄타 선수의 업그레이드 부분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혹시 벅스가 뭐 이번에 테라 히로미치 선수라도 영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또 벅스도 사실 충분히 6강에 안착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을 갖출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 감독이 나갔어요. 그렇죠. 예, 이와모토 유지 감독이 지금 이제 작년 시즌을 끝으로 이제 팀과 결별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또 바로 이제 또 새 직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디냐고 하면은 일본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이와모토 유지 씨가 예,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니코 아이스박스 그만두고 국가대표팀으로 갔네요. 예, 뭐 지난 사실 2월에 취임하게 된 이제 스즈키 타카이토 감독이 뭐 어쨌든 D1A의 승격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준으로 이제 사임을 한 것 같은데 뭐 이와모토 유지 감독은 사실 뭐 지도력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니코 약하다. 항상 뭐 이제 플레이오프 못 간다 했는데도 막 계속 올라가고 4강 올라간 게 컸나 보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계속 올리는 이런 지도력 자체는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일본 하키 또 그리고 일본 하키를 굉장히 오래 봤기 때문에 아시아리그 감독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장단점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 아무래도 이와모토 유지 감독을 선임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니코 아이스박스 감독이 누가 오느냐도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뭐 사실 뭐 버크헨리 씨 지금 코치를 맡고 있는 버크헨리 씨 그대로 올라와도 사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코치가 이제 누가 될지 관건이 될 것 되게 되고요. 지금 뭐 아니라면 뭐 완전 새로운 감독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최근 침체돼 있는 일본 대표팀 이와모토 유지 감독 체제로 또 어떻게 갈런지 기대가 됩니다. 비하인더넷 98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뭐 아시아 리그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또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공지 한 번 더 드리고 갑니다. 100회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온더스포츠에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분 게시물에 댓글로 청취자와 함께하는 100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녹음에 함께 좀 참여해 보시고 또 하키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신청 의사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메시지도 괜찮습니다. 네,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열려있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말씀드렸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에도 라디오와 네이버 TV 온더스포츠까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여러 창구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98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